여러분 안녕하세요. 짬뽕TV의 김남명이라고 합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식사는 하셨습니까? 제가 오늘 개인적으로 볼 일이 있어서 외출을 좀 했는데 길거리에 이상한 플랜카드가 걸려져 있더라고요. 개혁신당에서 건 플랜카드인데 왜 주호영 씨 이름이 거기 들어가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주호영 씨가 그 플랜카드를 걸은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나. 특히 주호영 씨의 이름도 들어가고, 그리고 탄핵 찬성이라는 표현도 들어가서 제가 처음에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주호영 씨가 국민의힘이고 국회 부의장인데 탄핵 찬성할 리가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근데 근데 이제 이 여기 한두 군데 걸린 게 아니에요. 여러 군데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 개혁신당에서 참 치졸하고 치사한 짓을 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개혁신당한테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 개혁신당에 누가 있죠? 개혁신당이 이준석인가요? 아니, 개혁신당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시면 되잖아요. 표현 자유가 있는데 플랜카드에 본인들이 하고 싶은 말 그냥 그대로 적으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다른 사람이 한 것처럼 선동, 선전을 하느냐고요. 이게 바로 내란이지. 뭐가 내란입니까? 국민들을 선동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 플랜카드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저는 거의 전화할 뻔 했거든요. 주호영 씨 사무실에. 아니, 당신이 이거 걸었나? 이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할 뻔 했거든요. 그래서 참 이상한 집단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개혁신당의 이준석 씨 좀 잘하세요. 조심하세요. 그리고 이준석 씨가 하버드 대학을 졸업을 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무슨 과를 졸업했는지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준석 씨는 하버드에서 무슨 전공을 무엇을 했는지 좀 궁금한데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면 제가 하버드에 전화해서 한번 물어볼까요? 그 이준석 씨가 그 전에 이준석 씨 하버드 대학에 대한 의혹이 약간 있었잖아요. 그때 문제가 있었을 때 그 이준석 씨가 그 자신의 학교 신분, 그 학교 신분증 그거를 보여주면서, 자, 내가 이래도 하버드 대학 출신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근데 왜 전공이 나와 있지 않는지, 그리고 전공과 부전공이 나와야 되는데 왜 그걸 알 수가 없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좀 개상망측한 살인사건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한번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스마트폰을 얼마나 자주, 그리고 문자를 얼마나 자주 주고받는지, 그리고 통화를 주로 하는지 아니면 문자로 서로 소통을 하는지, 그리고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이점은 뭐며 단점은 뭔지,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나 친구들은 스마트폰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 주로 무엇에 사용을 하는지 참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부끄럽지만 전화를 걸 때도 없고 오지도 않아요. 그냥 전화 오는 거는 강고성 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목이 아픈 관계로 주로 문자로 소통을 합니다. 근데 문자로 소통을 하다 보니까
오해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나는 이런 뜻으로 보냈는데 상대방이 그걸 다르게 이해를 해서 이렇게 조금 오해가 생겨서 이제 문자도 잘 안 보내죠. 그리고 데이터도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만약에 100% 데이터가 이만큼이 있으면은 한 0.5% 정도밖에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깝다. 왜냐면은 이 우리 국민 개개인이 내는 통신료가 정말 많거든요. 항상 5만원 이상, 뭐 6만원, 7만원, 8만원, 뭐 10만원 이상 나올 때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뭐 유럽이나 미국에 전화하고 막 이러면.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전화기를 또 없앨 수도 없고. 근데 저희 집에는 랜드폰이 없어요. 랜드라인. 그러니까 일반 전화가 없어요. 그래서 뭐 전화기는 하나 있어야 되는데, 어찌됐든 자 여러분 한번 제가 앞에 말씀드린 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저도 한때는 30대 때는 전화기가 없으면 내 옆에 내 손에 그냥 닿는 여기 없으면 너무너무 불안하고 막 거의 걱정이 되는 그런 때도 있었어요.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게 참 많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별로 의존하지 않고 그냥 뭐 전화 가끔씩 오면 받고 소통하는 정도로 이용하고 이메일 확인하고 뭐 그 정도인데, 여러분은 스마트폰을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하는지 참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전화 걸고 받고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폴드폰으로 효자폰 있잖아요. 그걸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젠지 그젠지 김화영 씨 2심에서 7년 8개월이 확정이 됐잖아요. 이걸 보고 유동규 TV를 보니까 유동규 씨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면서 이제 TV를 찍은 게 있어요. 영상을 찍은 거 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분이 유동규 씨가 이제 이재명 씨 흉내를 내는 거예요. 재명 씨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재명아, 너 감옥 가야 돼. 너 있잖아. 잘됐다. 조국이랑 거기 가서 만나겠네. 그러면 사이좋게 지내. 너 싸우고 그러면 안 돼. 그럼 교도관들이 막 뭐라 해. 그리고 있잖아, 내가 너한테만 알려주는 건데 너 가기 전에 샤워 깨끗이 하고 가야 된다. 검사 다 한다. 너 지지부당 발견되는 교도관님들이 며칠 동안 밥 못 먹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알겠지? 그리고 너 말이야, 너 재판하는 데서 왜 키득키득 웃고 그래? 그래서 엊그제 재판에 있었나 봐요. 유동규 씨가 정인으로 나갔는데 거기서 이재명 씨가 막 키득키득 웃었나 봐요. 그래서 유동규 씨가 이재명 씨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게 웃기냐고. 지금 이게 이게 웃었냐고. 왜 웃냐고. 왜 그런 식으로 웃냐고. 그러면서 재명아, 난 너 안 무섭거든? 나는 사랑받고 있는 동규야. 왜냐면 유동규 씨 TV를 보면 슈퍼챗이 정말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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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챗이 올라올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동규 씨가 노래를 참 잘하더라고. 성악을 전공을 하셨나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뭐라고 해야 되나?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패러독시컬한 그런 현상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재명 씨 말로는 쌍방울 회장을 모른다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쌍방울에
얼굴에 대해서는 뭐 네이 한번 사 입어본 적밖에 없다. 네이 한번 사 입은 제밖에 없는데 내가 왜 그러지?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뉴스에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쌍방울, 저 원래 쌍방울 안 입거든요. 저도 네이 안 입거든요. 쌍방울 우리 보이콧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쌍방울 보이콧 들어갑니다. 보이콧 하십시오. 얼어 죽어도 쌍방울 입지 맙시다. 쌍방울 말고도 BY 땡이라고 있어요. 좋은 거 많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회계망측한, 이게 전례가 없었던 사건이래요. 자, 언제 일어났느냐 하면은 때는 2014년 7월 12일 날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대적으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죠. 약 1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매사추세츠라고 여러분 아시죠? 거기 뭐 보스턴도 있고, 거기 그쪽 이렇게 미국의 동쪽 지방 요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고 전체 지역을 뉴 잉글랜드라고 불러요. 잉글랜드에서 이주해 온 이민들이 정착을 그곳에 했기 때문에 뉴 잉글랜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뉴 잉글랜드 중에서도 매사추세츠 주에서도 아주 조그만한 도시에서 이게 일어나요. 도시 이름은 페어헤븐이라고 하는 곳에 사는 이제 남자 아이 18세가 있는데, 얘 이름이 콘레이드고요. 그 다음에 그 페어헤븐이라는 곳에서 약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플레인빌이라고 하는 조그만한 타운에서 사는 미셸 커트라고 하는 여학생과 남학생 사이에서 이제 일어난 일인데, 이게 참 애매모호한 게, 이제 피해자는 남자입니다. 콘레이드가 피해자고 가해자는 미셸입니다. 근데 이 가해자가 피해자가 물리적으로 같이 있질 않았어요. 순전히 100% 전화기로, 문자로, 통화로만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 그래서 이게 전례가 없었다. 그래서 판사가 형량을 내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제 콘레이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 친구는 16세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세요. 그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는 바람에 이 친구가 좀 많이 가슴이 아팠나 봐요. 그 이혼이 꼭 자기 때문에 그 이혼을 한 게 아닌가라고 해서 엄마를 원망을 많이 하고 아버지를 원망을 많이 했대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렇게 배 있잖아요. 배를 모시는 선장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선장을 캡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도 캡틴이 되는 게 꿈이었대요. 그리고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는 이미 4년제 대학에 입학 허가를 받았고, 그것도 4년제 장학금을 다 받기로 되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불행하게도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미셸 같은 경우는 약간의 거식증도 있었고, 그리고 우울증도 약간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둘이서 그냥 여친 남친은 아니고 그냥 친구. 근데 둘이 마지막으로 만난 게 뭐 한 달이 아니고 1년 정도나 되는 긴 시간 동안은 만나지를 못하고 그냥 전화로만 서로 안부를 묻고 하는 정도의 친구였는데, 어느 날 콘레이드가 자기 심정을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올려요. 자기 너무 힘이 든다, 너무 우울하고 살고 싶지가 않다, 그리고 부모님한테 자기가 항상 실망을 주는 아들인 것 같아서. 이 콘레이드가 큰 아들이고 밑에 이제 여동생이 둘이가 있어요. 부모님한테 뭐 잘하지도 못하고 항상 실망만 끼쳐주는 그런
아들인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그걸 보고 이제 미셸이 전화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미셸이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콘레이드, 너 그러면 자살해. 자살하는 거 어때? 야, 죽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너무너무 다양해. 이런 식으로 강요 아닌 강요를 합니다. 거의 협박 비슷한 거죠. 이거 권유라고는 할 수 없죠. 이거 뭐 예를 들어서 너 뭐 예를 들어서 좀 뚱뚱한 친구한테 너 살 좀 빼면은 어떻겠니 하면서 why don't you 이런 식으로 하면은 권유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막 문자에다가 막 이렇게 집중적으로 막 타격을 하면 이거는 뭐 거의 협박 가까운 거라고 생각해요. 강요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목을 매달아 죽을 수도 있고, 총을 쏴서 죽을 수도 있고, 칼 있잖아, 칼로 그냥 여기를 찔러갖고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독약 있잖아, 독약 먹으면 되잖아. 그런 식으로 죽으면 돼. 야, 특히 목을 매달고 죽으면 1, 2초 만에 한 대. 그리고 고통도 못 느낀대. 그리고 하늘 날아가잖아. 하늘 날아가서 고통도 없는 곳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잖아. 그게 아주 미국적인 사고방식이죠. 죽으면 다 천국에 간다고 믿는 사람들. 근데 뭐 천국에 죽으면 다 천국 가면 천국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근데 저도 생각할 때 지옥에는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거 모를 일이죠. 이런 식으로 야 콘레이드, 너 급쟁이야? 급쟁이 아니지? 내가 아는 콘레이드는 용감하고 잘생기고 일을 한대. 너 한 입으로 두말하기야? 너 죽는다 그랬잖아. 죽어, 사살해. 그것도 괜찮아. 죽는 것도 괜찮아.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문자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보내면 콘레이드가 답장을 하고, 콘레이드가 또 문자를 보내면 미셸이 답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몇 시간 동안에 걸쳐서 문자로만, 통화로만 이루어지는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참 희한하다 그러죠. 사투리를 희한하다는 말은 좀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는, 이게 선례가 없는, 전례가 없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목숨을 끊도록 격려를 하고, 너 치킨 아니지? 너 치킨이야? 이제 영어에서 치킨이라고 하면은 are you chicken? you chicken 하면은 이게 급쟁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속으로 치킨이 급쟁이란 뜻이에요. You're not a chicken. 그러면서 막 너 용감해, 너 죽을 수 있어,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콘레이드가 집에서 그렇게 문자 통화를 하다가 이제 7월 12일 그날 이제 미셸한테 나 집에서 나왔어. 그랬더니 미셸이 잘했어 이렇게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콘레이드가 엄마한테 엄마 나 저기 잠깐 나갔다 올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엄마가 5시에 얘가 나갔대요. 그래, 오후 5시니까 이제 저녁 시간이 가까워오는데 어디 가느냐고, 그럼 저녁 시간 되기 전까지 올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니까 저녁은 못 먹을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가요. 근데 이제 엄마는 콘레이드가 저녁에 이제 그냥 밤늦게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주무셨대요. 동생들도 그냥 자고. 근데 이제 콘레이드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는 K마트라고, 월마트 아시죠? 월마트와 사실 그 90년대 중반만 해도 월마트와 K마트가 이렇게 경쟁을 했어요. 그런데 K마트가 월마트의 경쟁 상대가 안 돼가지고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이제 K마트가 미국에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K마트 주차장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 넓은 가운데서도 K마트 주차장 구석으로 갑니다. 구석에 가서 나 K마트 주차장에 왔으라고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미셸이 잘했어 역시 콘레이드 너답다 막 이런 식으로 막 격려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제 콘레이드가 내가 발전기를 가지고 왔는데 발전기는 이제 발전기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제너레이터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미셸한테 보여주니까 그래 그거를 차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이거를 가동시켜가지고 거기서 일산화탄소 나오잖아.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죽거든. 그러면 돼. 그럼 하늘나라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설득 아닌 설득을 막 강요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콘레이드가 이거를 막 가동을 해가지고 이제 연기가 막 나오면서 차 안에서 잠깐 있다가 얘가 이거를 멈추고 차 바깥으로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미셸한테 다시 문자를 보내요. 미셸 나 도저히 이거 못할 것 같아. 난 못 죽을 것 같아. 나 살고 싶어. 나 죽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죽는다고 나랑 약속했었잖아. 이러면서 미셸을 막 화를 내면서 너 급장이구나. 너 급쟁이구나. 어이구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막 이런 식으로 막 애를 막 뭐라 하니까 콘레이드 보고 너 발전기 들고 들어가서 다시 들어가. 차 안에 다시 들어가서 너 자살하는 거 나쁜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막 다그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나요? 그 16세 때 엄마 아버지가 이혼하고 17세 때 자살 시도를 한번 한 적이 있다고. 그래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 있는 아이인데 그리고 우울증을 앓고 있고 그리고 불안증을 앓고 있고 아주 불안증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하면은 anxiety attack인데 막 갑자기 가슴이 막 어떤 걱정이 갑자기 팍 몰려오면서 공황장애처럼 막 숨을 못 쉴 것 같이 막 그렇게 호흡이 가파지면서 막 그런 증세가 있어요. 저도 그런 증세를 많이 겪었거든요. 그리고 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 또 자살 시도를 많이 해요. 우울증을 가볍게 볼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자살을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희가 같이 있습니다. 대화를 하시고 가까운 친구랑 대화하시고 부모님과 대화하고 그리고 상담을 하시면 참 좋아요.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인 손실이 자살로 인해 벌어지는 사회적인 손실이 너무 많아요. 자살로 죽는 수가 1년에 15,000건 이상 일어난다고 하니 얼마나 아깝습니까? 근데 미국은 자살로 죽는 그러니까 중고생의 입장에서 중고생의 나이에서 자살로 죽는 수는 5,000명이 안 된대요. 근데 총살로 죽는 건 45,000건 정도 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결국은 콘레이드가 차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거를 켜고 그냥 앉은 채 일산화탄소 중독돼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이제 아들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르는 엄마는 아침에 이제 깨어나서 보니까 아들이 안 보이니까 동생들한테 딸들한테 오빠 어디 있니? 라고 물어보니까 오빠 집에 안 들어왔는데? 엄마 몰라? 오빠 안 들어왔어? 오빠 어디 있지? 하면서 막 집을 막 이방저방 막 찾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없어요. 방에.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하는 거죠. 이제 경찰에 신고하니까 지금 아들이 가출을 했는지 없어졌는지 어젯밤에 나가가지고 안 들어왔다.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 달라고 하니까 형사들이 이제 수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때마침 이제 작은 동네다 보니까 그 K마트가 제일 거기 있는 마트 중에 제일 큰 마트고 하다 보니까 그 K마트 주차장에서 그 콘레이드가 죽은 채로 변사체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엄마한테 이제 알리죠. 근데 이제 처음에 형사들이 이제 딱 봤을 때 차 안에 제너레이터 발전기가 있고 죽어 있고 전화기는 바로 옆에 있고 이거 보니까
자살이구나, 그냥 당연히 자살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대요. 단정을 지었대요. 그런데 이제 전화기를 이제 엄마한테 이걸 좀 열어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비밀번호를 풀어서 열어보니까 미셸하고 콘레이드 사이에 죽기 일부 직전까지 몇 시간 동안 보낸 문자 수가 수백 통이 넘는다는 거죠. 그 수백 통의 문자를 다 일일이 검사를 해보니까 형사들이 이거는 자살이 아니고 타살이라고 이제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법원은 미셸이 문자 메시지와 전화 통화를 통해 가지고 콘레이드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격려하고 강요했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건 1급 살이나 2급 살인은 못 되고 전례 없는 이제 사건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과실치사로 이제 재판을 열게 되는데, 제가 앞에도 말했지만 미국에서는 검찰이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기소를 쉽게 이렇게 하질 않아요. 왜냐면은 그 일사부재리의 원칙 때문에 한번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살인자인데 쉽게 증거를 확보도 하지 않은 채 쉽게 기소를 했다가 만약에 무죄가 나면은 두 번 다시는 기소를 못 하잖아요. 같은 사건에 같은 사람을 두 번 다시 기소 못 하는 게 일사부재리의 원칙이기 때문에 미국의 검찰들은 참 조심성 있게 기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정말 준비가 됐을 때 기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심원 제도가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대심원들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 대심원들은 무작위로 뽑힌다 그랬죠.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의 그만한 사람들, 나이, 교육 수준, 사는 정도가 그만한 사람을 무작위로 뽑아서 앉혀놓고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이 사건이 있는데 이렇게 증거를 확보했는데 이걸 기소를 하면 성소를 할까요? 배소를 할까요? 검찰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배심원단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증거가 부족하니까 기소를 안 하는 게 낫겠다. 기소를 다음에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들어봤을 때 증거가 충분하니까 기소를 해도 되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유무죄를 결정하진 않지만 기소를 할까 말까 그거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되죠. 미셸은 재판을 받는데 이제 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격려하고 강요했다고 판단해서 2년 6개월 형을 내립니다. 그 중에서 15개월 실형을 내립니다. 징역형을 내리고 나머지 형량은 집행유예를 내리고요. 그리고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받습니다. 이제 보호관찰 명령을 받는다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 보호관찰을 하는 분한테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고 막 그런가 봐요. 아니면은 뭐 전자팔찌를 찬다든지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미셸이 19세 때 2019년 2월에 이제 복역을 시작해가지고 2020년 1월까지 11개월 살다가 모범수로 가석방이 됐다고 해요. 자, 그러면 콘레이드 엄마 측은 피해자 측이고 미셸 측은 가해자 측이잖아요. 그러면은 콘레이드의 엄마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이 지금 선장 면허도 따고 그리고 우울증도 덜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밝아지고 있고 장학금도 받기로 돼 있는데 왜 우리 아들이 죽어야 되느냐. 미셸이 그런 식으로 설득과 강요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 아들은 죽을 이유가 없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피해자잖아요. 그러면은 이 콘레이드의 엄마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정의가 실현이 됐는지, 과연 11개월 사람이 죽었는데 11개월 살고 가석방이 됐어요. 그러면 정의 실현이 됐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은 물리적으로 두 사람이 같이 있지 않았다는 거. 그렇지만 미셸이 정신적으로 충격을 많이 준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요 선고 내린 형이 조금 적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이거보다는 좀 한 5년 정도 나왔으면 어떨까. 근데 가실치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징역형을 살지 않는 경우도 많대요, 미국에는. 그래서 이제 판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콘레이드가 주저하면서 한번 차에서 나왔을 때 미셸이 콘레이드에게 다시 차 안으로 들어가라고 강요한 거, 그리고 지시한 거, 이거는 단순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그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비록 물리적으로 같이 있지는 않았지만, 물리적으로 미셸이 뭐 총을 쏘거나 칼을 찌르거나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텍스트 문자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 문자를 보낼 때, 그래서 저도 이 사건을 보고, 제가 그전에는 이제 목이 항상 아프니까 저는 이제 전화 받는 거를 제일 싫어해요. 전화 받는 거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는 이제 문자나 카톡을 하는데, 근데 이제 문자를 좀 잘못 보내면, 나는 A라는 뜻으로 보냈는데 받는 사람이 B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해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문자도 지금 아예 안 보내고, 그냥 전화 오는 사람도 없고 제가 글 사람도 없고 지금 이거 유튜브 하고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뭐 그렇다는 얘기고, 그 참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 문자 메시지가 한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상기하면서, 우리가 문자를 보낼 때도 좀 조심성 있게 보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스마트폰을 사용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지금 유럽 쪽에서는, 호주를 비롯해서 저쪽 유럽 쪽에서는 이제 청소년들이 그 스마트폰 자제, 어떤 특정한 앱에 들어가서 그거 막 채팅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 보내고 하는 채팅하는 거, 우리나라는 이제 뭐 카톡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거기서는 카톡 하는 걸 우리가 채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채팅하는 것을 이제 청소년들이 못하게끔 이제 막는 법안을 지금 발의를 하고 있대요. 호주에서는 아예 지금 벌써 그게 발의돼 가지고 그 미성년자들은 일정한 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뭐 결정이 됐다고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참 너무 안타까운 한 생명이, 결혼도 대학 가서 젊음을 누리고 대학 가서 공부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뭐 직장 생활도 하고 이럴 수 있는, 정말 정말 좋은 한 사람이 너무 안타까운 죽음을 당했다는 것 때문에 제가 이 사건 얘기를 합니다. 이 사건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우울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안녕하십니까 뭐 이렇게 뭐 물어보는 것도 참 죄스럽다고 하는데, 지금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이 가결이 됐습니다. 1 0 0 0 0 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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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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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이 된 거지 지금 이제 헌재에서 탄핵이 됐다고 이렇게 땅땅땅 선고가 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는데 언론들이 특히 그 좌파 패널들 있잖아요. 너무나 격렬하게 우리 국민들을 선동하는 것 같아요. 이 세뇌시키는 것 같아요. 뭐 내란죄의 수괴라는 이름으로 우두머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했느니 저렇게 했느니 하면서 마치 그 제가 앞에 말한 그 플랜카드에 적혀 있는 것처럼 모든 게 다 결정이 된 것처럼 단언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조중동도 마찬가지예요. 신문을 조중동 보기 싫고 TV도 이제 보기 싫을 정도인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지금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야 됩니다. 헌재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무죄 추정을 원칙에 따라서 기다려야 됩니다. 조국이 그랬잖아요. 2심에서 실형 2년 받고도 2심에서 감옥 안 갔고 대법원에서 확정되고야 감옥 갔잖아요. 일반 사람 같으면은 그 재판장에서 바로 그냥 뭐 법원차 타고 감옥으로 바로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조국이는 한 이틀인가 뭐 시간 줬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죠. 지금 이재명 같은 사람도 한나라의 당대표라는 사람이 뭐 북한에 뭐 지 돈으로 돈을 송금을 하려면 하든지 그것도 국내법 위반이고 국제법 위반인데 쌍방울 회장한테 김성태 회장한테 돈 대신 대납시키고 말이야. 당연한 국제법 위반 아닙니까? 근데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김하영 씨가 2심에서 1심에서는 9년 뭐 6개월에서 2심에서 7년 8개월로 형이 조금 깎였지만 이게 인정이 됐다는 사실이잖아. 그러면은 이 이하영 씨의 형량이 이재명 씨에게도 타격이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재명 씨는 지금 웃고 있어도 마음이 아마 속이 끔게 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재판을 받는 사람들 마음이 속이 편하겠습니까? 뭐 잠을 자도 잔 것 같지도 않고 먹어도 먹는 것 같지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재판을 지금 받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혐의가 막 수십 개가 되고 재판 받는 것도 그냥 일주일에 서너 번은 그냥 재판 받으러 가고 당대표하고 뭐 거짓말하고 얼마나 바쁩니까? 그럼 이재명과 뭐 조국이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하면은 윤 대통령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헌재의 결정까지 기다려야죠. 조용히. 근데 그 기다리지 않고 기레기들이 뭐 이랬다 저랬다 뭐 꼭 결정이 난 것처럼 막 하이에나처럼 막 이 덤벼들어서 막 이거를 막 뜯어먹는데 살을 뜯어먹는데 이게 바로 내란 아닌가? 내란이 별게 내란입니까?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통치 수단이라고 저도 생각해요. 제가 법학자는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그 70년도 박정희 정권 때 뭐 계엄령의 총칼 이런 것 때문에 상처받은 게 있어서 우리가 놀래서 뭐 충격을 좀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밖에 나가보니까 내란 없습니다. 내란이라는 게 무슨 뜻이고 말 그대로 국내에서란 전쟁이라는 뜻이에요. 폭동도 없어요. 다 평온해요. 사람들 뭐 학교 가고 학원 다니고 직장 가고 출퇴근하고 뭐 볼일 보러 다니고 다 해요. 시장 가니까 사람들만 빠글빠글 하고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근데 무슨 내란죄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기다리자는 얘기를 좀 제가 드립니다.
뭐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세금을 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차분히 기다릴 필요가 있다. 진정해야 된다. 너무 흥분하면 안 된다. 그리고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그거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잖아요. 그죠? 그거는 그 사람들이, 그 군인들이 하는 얘기는 자신들이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걸 수도 있고,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거는 이거 길고 짧은 것은 재봐야 돼요. 우리가 딱 보세요. 이거를 딱 보면은 둘이 길이가 똑같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재보면은 얘가 더 길거든요. 그래서 우리 눈과 뇌는 잘 쏙는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좀 더 현명하게 판단하시고 좀 자중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자중합시다 라는 말로 오늘의 유튜브 그 매사추세츠 주에서 일어난 그 불행한 사건 얘기를 하면서, 그 우리가 RIP라고 부르는데 그게 이제 약자로 Rest in Peace라고 그래요. Rest in Peace. 평안히 쉬기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Rest in Peace를 바라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하면서, 본인들의 자식들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내 자식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도 누군가의 자식이지 않습니까? 소중한 자식이지 않습니까? 저도 저희 엄마한테는 소중한 자식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는데, 뭐 이렇게 막 욕설을 한다거나 반말을 한다거나 그런 분이 있으면 저 바로 지웁니다. 그리고 바로 제가 누굽니까? 욕설의 여왕, 과함의 여왕, 그리고 협상의 여왕이잖아요. 저 그런 문자 보면 이거 돌아버려서 경상도 성질 나와서 바로 막 나갑니다. 욕설. 그러니까 욕설 문자 뭐 댓글 달리면 아예 달지 마시고, 얘 유튜브 보기 싫으면 보지 마시고, 그리고 금전적으로 후원하지 마세요. 안 받습니다. 안 받습니다. 근데 구독하고 좋아요는 좀 해주세요. 구독하고 좋아요는 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 그리고 오늘 불금이잖아요. 불금이라서 뭐 연인들끼리 와인 한잔 하시고, 저희 집에 있는 게 와인이에요. 근데 제가 술을 못 마셔요. 근데 선물 들어올 때마다 왜 와인이 들어오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나 술 못 마신다고요. 와인 선물 그만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유튜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My name is Kim Nam-myeong from 짬뽕 TV. Have a nice day. Thank you. Bye.